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져서 이불이 좋은 계절이 되었네요. 이런 밤에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듣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편안히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보시지요. 자,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참 기이한 사연입니다. 조선 중기 때 있었던 일인데요. 관상 하나로 나라를 구했다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이 참 애처롭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한 사내가 등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등짐 속에서는 어린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등짐 속 아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명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박덕수라는 이름의 그 양반은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늘 마음을 졸였지요. 아내 최씨 부인도 매일 산신님께 정성을 들이며 아이 하나만 점지해달라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최씨 부인이 태기가 있었습니다. 박덕수는 하늘에 감사하며 10달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명길이라 지었습니다. 밝을 명자에 길할 길자, 밝고 길한 삶을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명길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사람 얼굴을 유난히 오래 쳐다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까르르 웃다가도 어떤 사람만 보면 울음을 터뜨렸지요. 처음에는 아이가 사람을 가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명길이 3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행상이 하나 들어왔는데 명길이 그 행상을 보더니 갑자기 아저씨 얼굴이 까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상은 얼굴이 하얗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웃어넘겼지요. 그런데 며칠 후 그 행상이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명길이 5살 되던 해였습니다. 박덕수는 마을에 소문난 역술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명길의 앞날을 보려는 거였지요. 그 역술가가 명길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아이는 흉한상을 타고났습니다. 이마와 눈썹, 코와 입, 모든 것이 불길하옵니다. 이 아이를 집안에 두시면 온 집안이 망할 것이고 부모님께도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박덕수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이 넘어 얻은 귀한 자식인데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다른 역술가를 불러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의 재앙입니다. 멀리 보내지 않으면 온 식구가 화를 당할 것입니다. 박덕수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차라리 산속에 아이를 두고 오기로 한 거지요. 살 길이 있다면 산신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사흘 밤낮을 울었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박덕수는 달도 없는 밤에 명길을 등짐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고 또 올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렀어요. 박덕수는 명길을 내려놓고 쌀 한 말과 옷가지를 함께 두고 왔습니다. 명길아, 아비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살 길이 있다면 산신님께서 보살펴 주실 게다. 박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명길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도려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명길은 며칠을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 아버지가 남긴 쌀을 물에 불려 먹기도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명길은 바위 틈에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한 곳이었어요. 명길은 그곳을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동굴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에 지게를 짊어진 노인이었어요. 약초를 캐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노인은 동굴 앞에서 떨고 있는 명기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 깊은 산 속에 어린 것이 웬일인가. 노인이 다가오자 명길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명길은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이 노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노인의 이름은 운곡이었습니다. 한때 조정에서 관상을 보던 사람이었지요. 영의정 한석보의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은 나라를 망칠 상이라고 했다가 영모로 몰려 가족을 모두 잃고 이 산속으로 숨어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운곡은 명기를 불쌍히 여겨 자기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며칠을 보살피며 명길의 사연을 듣게 되었지요. 흉한 관상 때문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운곡은 명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 아이가 흉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구나.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눈을 가졌어. 사람의 운명을 보는 눈말일세. 운곡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명기를 제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몸, 이 아이를 키우며 제대로 된 관상을 가르치면 훗날 큰 인물이 될 것 같았어요. 명기라,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관상이란 사람의 기륭화복을 보는 학문이지. 하지만 잘 들어라. 이 능력은 반드시 의로운 곳에 써야 한다. 권력을 위해, 재물을 위해 쓰면 반드시 화를 당하느니라. 명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명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운곡은 명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익혔지요. 또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법, 이마와 눈, 코와 입, 귀의 모양으로 운명을 잇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명길은 총명했어요. 운곡이 한 번 가르치면 열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길은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사람의 관상을 볼 줄 알게 되었어요. 운곡은 명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명길아,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도울 때가 된 것 같구나. 명길은 7년 동안 스승 곁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곧 큰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었지요. 그곳에서 명길은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명길은 운곡 어르신의 손에 이끌려 산을 내려왔습니다. 7년 만에 사람 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명길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살 때 버려진 후 처음 보는 마을이었으니까요. 산 아래 펼쳐진 장터는 명길의 눈에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옷감 파는 보따리 장수, 엿 파는 아저씨, 떡을 찌는 아낙네들, 닭과 돼지를 파는 사람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명길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는 환한 빛이 났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운곡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멍석을 깔고 그 위에 관상이라고 적힌 작은 나무패를 세웠어요. 명길아, 이제부터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거라. 내가 7년 동안 가르친 것을 세상에 쓸 때가 왔느니라. 명길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관상을 본다고 믿겠습니까? 하지만 운곡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절쯤 지났을까요? 한 아낙네가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얘야. 우리 아들놈이 과거 공부를 하는데 급제할 수 있을지 좀 봐다오. 명길은 그 아낙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진했어요. 인당이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3년 안에 반드시 급제하실 것입니다. 어머님의 얼굴에 자식복이 가득하시고 특히 인당에 귀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아낙네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아낙네의 아들이 그의 가을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후로 명길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될지 물었고, 어떤 사람은 혼처를 정하는데 도움을 청했지요. 명길은 하나하나 정성껏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명길의 말이 자꾸만 들어맞는다는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나자 명길은 장터의 신동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관상 보는 아이, 하늘이 내린 눈을 가진 소년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명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명길이 한 노인의 관상을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명길이 고개를 들어보니 장터 저편에 한 사내가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사내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색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선비 같았어요. 하지만 명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에서 황금빛과 검은 그림자가 동시에 피어올랐어요. 명길은 지금껏 그런 관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황금빛은 왕의 기운, 그런데 검은 그림자는 깊은 원한과 복수심이었지요.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줄 정도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소문을 듣고 왔소. 관상을 보는 신동이라 했는데 내 얼굴도 한번 봐주겠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길은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앉으십시오. 사내가 명길 앞에 앉았습니다. 명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사내의 얼굴을 살폈지요. 이마는 넓고 높았으며 눈은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코는 곧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당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관상은 참으로 귀하십니다. 용의 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길이 말을 멈추자 사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오? 하지만 얼굴에 한이 서려 있습니다. 깊은 원한을 품고 계신 듯합니다. 복수를 생각하고 계시지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내의 얼굴에 잠깐 놀란 빛이 스쳤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오? 명길이라 합니다. 명길. 좋은 이름이오. 나는 운석이라 하오. 오늘은 이만 가보겠소. 사내는 은자 몇 냥을 두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명길, 혹시 운곡이라는 분을 아시오? 명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명길이 대답하기 전에 사내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찾는 사람이요. 혹시 아신다면 전해주시오. 그분의 아들이 찾고 있다고. 명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스승께 아들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사내는 그대로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길은 운곡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운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운석이라고 했느냐? 내 아들 이름이 운석이었느니라. 하지만 10년 전에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르신, 그 사람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운곡은 명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한때 조정에서 관상을 보던 사람이었고 영의정 한석보의 흉상을 보고 임금께 아뢰었다가 영모로 몰렸다는 것, 아들 운석과 며느리가 죽었다고 들었다는 것, 그리고 명길이 버려진 그날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명길아, 내 어머니는 최 씨 부인이 아니었느니라. 내 진짜 어머니는 내 며느리, 바로 운석의 아내였지. 그날 내가 너를 발견한 것은 운명이었을 게다. 명길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어머니가 따로 있었다니요. 며칠 후 운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운곡의 움막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1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운석은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은 영모로 몰려 죽을 뻔했지만 동지들의 도움으로 살아났고 지난 10년간 한석보의 죄를 밝힐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석보가 더 큰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님, 그리고 명길,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오. 한석보는 지금 나라를 뒤집으려 하고 있소. 가짜 임금을 세우고 진짜 임금을 가두었소. 명길의 능력이 필요하오. 운석은 명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길, 내 진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한양에 계시지. 나를 따라오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게다. 명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요. 명길은 운곡을 바라보았어요. 운곡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길아, 내가 배운 것을 쓸 때가 온 것 같구나. 가거라. 하지만 잊지 마라. 내 능력은 반드시 의로운 일에 써야 한다. 이틀 후 명길은 운석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12살 소년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지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명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양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명길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도성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집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장터에서 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었지요. 운석은 명길을 북촌 어느 한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양반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운석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한석보의 영모를 막기 위해 힘을 모은 분들이오. 명길, 너는 이곳에 머물며 우리를 도와야 하느니라. 그날 밤 운석은 명길에게 한석보의 음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석보는 영의정 자리에 있으면서도 권력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임금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몰래 궁 밖에서 키웠다지 뭡니까? 그리고 석 달 전 임금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 진짜 임금을 몰래 빼돌리고 가짜를 왕좌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에 계신 임금은 가짜요. 진짜 임금께서는 한석보의 별장에 갇혀 계시오. 대비마마와 일부 신하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어 손을 쓸 수가 없소. 명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큰일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운석은 명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명길, 내가 가짜 임금의 관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게다. 왕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길은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관상을 보았어요. 장터에서처럼 관상을 봐주며 소문을 내기 위해서였지요. 신기하게도 한양에서도 명길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길이 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명길은 운곡에게 배운 대로 걸음을 늦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3명의 사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모두 칼을 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길은 그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3사람 모두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자객들이었지요. 명길은 재빨리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 없을 테니까요. 명길은 운석이 있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자객들도 점점 빨라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명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객입니다. 집 안에서 운석과 동지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자객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재빨리 골목 속으로 사라졌지요. 운석은 명길을 안심시켰어요. 한석보가 벌써 눈치챈 모양이요. 명길, 이제부터 더욱 조심해야 하오. 그날 밤 명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객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의 관상에서 본 것은 단순한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누군가가 곧 죽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틀 후 명길의 예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운석의 동지 중 한 명이 길에서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어요. 운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소. 명길, 내일 대비마마를 뵙게 될 것이오. 내가 가짜 임금의 정체를 밝혀야 하오. 명길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석의 동지 중에 대비마마의 신임을 받는 나인이 있었어요. 그 나인의 도움으로 명길은 궁궐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명길은 검은 옷을 입고 담을 넘었어요. 나인이 미리 알려준 길을 따라 조심조심 움직였지요. 그런데 동궁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명길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동궁 뒤편 작은 처소였습니다. 명길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요. 어린 왕세손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8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왕세손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백하고 핏기가 없었지요. 그때 한 나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명길은 그 나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전체가 검은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명길은 순간 깨달았어요. 저 약에 독이 들어있구나. 명길은 재빨리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인이 깜짝 놀라 돌아봤지요. 명길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약에 독이 들었소. 세손 저하께 들여서는 안 돼요. 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곧 호위 상궁들이 달려왔어요. 명길은 붙잡혔지만 그 약그릇을 쏟아버렸습니다. 약이 바닥에 쏟아지자 지저분한 냄새가 났어요. 이 약을 개에게 먹여보시오.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오. 명길의 말에 호위 상궁은 궁궐의 개 한 마리를 불러 그 약을 먹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상궁들이 경악했지요. 대비마마께 급히 아뢰어라. 대비마마가 직접 그곳으로 왔습니다. 명길은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마마, 소인은 관상을 보는 아이옵니다. 저 나인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사옵니다. 그래서 감히 막아섰나이다. 대비마마는 명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내가 관상을 본다고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대비마마는 독을 먹인 나인을 신문하게 했습니다. 나인은 결국 자백했어요. 한석보의 명을 받고 왕세손을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왕세손이 죽으면 가짜 임금이 왕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비마마는 명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세손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린 것이 어찌 이리 영특하냐. 명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마, 소인이 한 가지 더 아뢰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대전에 계신 임금께서는 명길이 말을 잇지 못하자 대비마마가 물었습니다. 대전에 계신 임금이 어찌 되었다는 것이냐? 소인이 관상으로 보옵건대 진짜 천자의 상이 아니옵니다. 대비마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지요. 대비마마는 명길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운석과 동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모를 막을 계획이 짜여갔습니다. 명길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가짜 임금 앞에서 직접 관상을 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지요. 12살 소년에게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사흘 후 명길은 대전 앞에 섰습니다. 대비마마가 주선한 덕분에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명길은 어린 관상가로서 나라의 기륭을 점치러 왔다는 명목이었지요. 대전 안은 엄숙했습니다. 좌우로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고 높은 곳에 용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길은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평생 처음 보는 임금이었으니까요. 명길은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임금의 얼굴을 봤어요. 그 순간 명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에서는 왕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어색해 보였지요. 영의정 한석보가 나섰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전하, 이 아이가 근래 한양에서 소문난 관상가요입니다. 어리지만 신통한 능력이 있다 하여 불러드렸나이다. 가짜 임금이 명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 관상을 본다 하였느냐. 그렇다면 짐의 얼굴을 보아라. 짐이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겠느냐? 명길은 한참을 말없이 임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요. 한석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명길은 운곡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능력은 반드시 의로운 곳에 써야 한다. 명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감히 아뢰옵니다. 말해보거라. 용상에 앉으신 분의 관상을 보옵건대. 명길은 잠시 멈췄습니다. 대전안이 고요해졌어요. 한석보의 손이 칼자루로 향했습니다. 천자의 상이 아니옵니다. 순간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고 한석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놈, 감히 어전에서 망언을 하느냐. 당장 끌어내어 목을 치라. 금군들이 명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명길은 도망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하의 이마에는 천자의 기운이 없사옵니다. 인당의 왕의 빛이 보이지 않고 눈빛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하옵니다. 용상에 앉으신 분은 진짜 임금이 아니옵니다. 대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명길을 당장 처형하라 외쳤고 어떤 신하들은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했어요. 가짜 임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석보, 당장 저놈의 목을 치라. 한석보가 손짓하자 금군 대여섯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명길은 각오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전 밖에서 함성이 들렸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운석과 그의 동지들이 칼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뒤이어 대비마마의 친히 금군들도 들어왔지요. 저 아이를 해치지 마라. 운석이 명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석보의 금군들과 운석의 동지들이 칼을 겨눴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대비마마가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볼 수 없던 엄한 표정이었어요. 다들 칼을 거두거라. 한석보, 그대는 이제 끝이요. 한석보는 비웃었습니다. 대비마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의 헛소리를 믿으시겠다는 것입니까? 헛소리가 아니요. 이미 증거는 충분히 모았소. 왕세손을 독살하려 한 나이니 모두 자백하였소. 그대가 가짜를 왕좌에 앉히고 진짜 임금을 어딘가에 가두었다는 것도 알고 있소. 한석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하지만 진짜 임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실 것이요. 임금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소.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임금을 찾아야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어요. 대비마마는 명길을 바라봤습니다. 명길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명길은 가짜 임금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명길은 그 공포를 읽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것을 떠올린다는 것을 운곡에게 배웠지요. 명길은 천천히 가짜 임금에게 다가갔습니다. 금군들이 가로막았지만 대비마마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명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짜 임금은 입술을 떨었어요. 당신의 관상에는 특정한 장소가 보입니다. 물가입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곳이지요. 그리고 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가 빽빽한 곳입니다. 명길은 가짜 임금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진짜 임금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곳에 다녀왔지요. 감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러요. 그곳은 북쪽입니다. 한양에서 말을 타고 반나절 거리입니다. 가짜 임금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명길은 더 깊이 들어갔어요. 물가이면서 소나무 숲이 있는 곳. 그리고 큰 기와집이 있습니다. 별장이로군요. 한석보의 별장입니다. 운석이 외쳤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있는 한석보의 별장이요. 물길이 흐르고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지요. 한석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비마마의 친히 금군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어요. 운석의 동지들도 한석보의 부하들을 붙잡았습니다. 금군들을 이끌고 당장 북한산 별장으로 가거라. 임금을 구해오너라. 대비마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운석은 명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명길, 잘했다. 이제 곧 진짜 임금을 모셔올 수 있을 게다. 명길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12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지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대전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임금을 구하러 갈 일만 남았지요. 명길은 운석을 따라 북한산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명길은 운석과 함께 말을 타고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대비마마의 친히 금군 20명이 뒤따랐어요. 달빛도 흐릿한 밤이었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진짜 임금을 구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한양을 벗어나 북한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이 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나무 숲이 빽빽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명길이 말했던 대로 물소리가 들렸지요. 저기입니다. 명길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숲 사이로 큰 기와집이 보였어요. 담장이 높고 튼튼했습니다. 운석은 금군들에게 손짓했지요. 조용히 접근하라. 아직 새벽이니 적들도 방심하고 있을 게다. 일행은 말에서 내려걸어서 다가갔습니다. 별장 주변을 살피니 문지기 몇 명이 졸고 있었어요. 운석의 동지 하나가 재빨리 다가가 문지기를 제압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게 입을 막았지요.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건물이 여러 채 있었어요. 명길은 한 채 한 채 살펴봤습니다. 어느 건물에서 임금의 기운이 느껴질까요? 명길은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저쪽입니다. 뒤쪽 건물입니다. 명길의 손이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작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일행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 앞에 무사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금군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둘을 쓰러뜨렸지요. 문을 열자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은 모두 못으로 막혀 있었어요. 한 줄기 촛불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운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제 나오셔도 되옵니다. 신이 구하러 왔나이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명길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임금이라는 것을요. 얼굴에서 왕의 기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운석이라 하였느냐? 짐을 구하러 온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진짜 임금은 울먹였습니다. 3달 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날이었습니다. 이제야 구원의 손길이 온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운석이 임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명길도 깊이 절을 올렸어요. 임금은 명길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린 것이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전하, 이 아이가 전하의 위치를 찾아냈나이다. 관상으로 말이옵니다. 임금은 명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기특한 아이로구나. 나라를 구한 것이니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함성이 들렸어요. 한석보의 부하들이 습격해온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눈치챈 모양이었지요. 전하를 호위하라. 금군들이 임금을 둘러쌌습니다. 운석과 동지들은 칼을 빼들었어요. 명길도 임금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별장 마당에서 칼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석보의 무사들이 20명쯤 되었어요. 금군들과 운석 일행이 맞서 싸웠지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명길은 임금을 모시고 담장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금군 둘이 호위했습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화살이 날아왔어요. 한석보는 이미 별장 밖에도 매복을 시켜놓았던 겁니다. 조심하시옵소서. 금군 하나가 임금을 감싸며 화살을 막았습니다. 화살이 금군의 어깨에 꽂혔어요. 금군이 신음하며 쓰러졌지요. 명길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담장 너머 나무 위에 궁수 셋이 숨어 있었어요. 명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담장 밖 나무 위에 궁수들이 있습니다. 운석의 동지 중화를 잘 쓰는 사람이 재빨리 화살을 쐈습니다. 나무 위에 궁수 하나가 떨어졌어요. 나머지 둘도 곧 제압되었지요. 마당에서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금군들이 용맹했지만 한석보의 무사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석이 한석보의 무사대장과 칼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둘의 실력이 비슷했어요. 칼날이 스치며 불꽃이 튀었지요. 운석이 밀리는 듯 하더니 순간 자세를 낮춰 상대의 허리를 베었습니다. 무사대장이 쓰러졌어요. 항복하라. 더 이상 싸워봐야 소용없다. 운석이 외치자 한석보의 무사들이 칼을 내렸습니다. 이미 반 이상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명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임금을 모시고 한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명길은 임금 쪽으로 돌아섰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그늘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독침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객은 임금을 향해 독침을 날렸지요. 명길의 눈이 그것을 봤습니다. 독침이 날아가는 것이 마치 느리게 보였어요. 명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임금과 독침 사이로 말이에요. 전하. 명길의 외침과 함께 독침이 명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명길은 그대로 쓰러졌지요. 운석이 재빨리 달려와 자객을 베었습니다. 자객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임금은 쓰러진 명길을 안았습니다. 명길아, 명길아. 명길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 아팠어요.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운석이 급히 명길의 옷을 찢고 독침을 뽑아냈지요. 그리고 입으로 독을 빨아냈습니다. 정신 차려라, 명길. 죽으면 안 된다. 명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운곡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그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길아, 죽지 마라. 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운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명길은 그 말에 정신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아직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여기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명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자. 궁중의원에게 보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일행은 서둘러 말에 올랐습니다. 명길은 운석의 품에 안겨말 위에 실렸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지만 명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쉬지 않고 달렸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드디어 한양 성문이 보였습니다. 대비마마가 궁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임금을 보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전하, 살아계셨군요. 대비가 불효를 면치 못하겠나이다. 아니요, 대비마마. 이 아이들이 짐을 구했소. 특히 이 어린 명길이 목숨을 바쳐 짐을 지켰소. 궁중 의원들이 급히 명길을 데려갔습니다. 독을 빼내고 약을 먹이고 정성껏 치료했어요. 사흘 밤낮을 명길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명길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비단으로 장식된 궁궐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운석이 앉아 있었지요. 깨어났구나, 명길. 여기가 어디입니까? 궁궐이다. 넌 사흘을 죽은 듯 누워 있었단다. 명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지만 견딜만 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무사하십니까? 그러하다. 전하께서는 이미 조정으로 돌아가셨다. 한석보와 그 일당은 모두 잡혀 처형되었고 가짜 임금도 귀양을 갔단다. 명길은 안도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섰다는 뜻이었지요. 운석이 명길의 손을 잡았어요. 명길아, 이제 내 어머니를 만날 차례다. 명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만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명길은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운석은 명길을 데리고 한양 북촌의 작은 집으로 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40 가까이 되어 보였지만 얼굴이 고왔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명길을 보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명길아.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길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요. 어머니. 명길도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이 달려와 명길을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명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소리내어 울었지요. 미안하다, 명길아.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민씨였습니다. 운석과 혼인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10년 전 한석보에게 영모로 몰렸을 때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었다고 들었다지 뭡니까? 사실 그 아들이 명길이었던 거지요. 한석보는 어린 명길을 죽이는 대신 다른 집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역술가를 시켜 흉상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버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 씨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러다 운석이 살아 돌아왔고 이제 아들까지 되찾게 된 겁니다. 새 식구가 다시 만난 거였지요. 그날 저녁 운곡도 한양으로 내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숨어 지내던 산을 떠나온 거였어요. 명길이 나라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명길아, 잘했구나. 내가 배운 것을 제대로 썼구나. 운곡은 명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명길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나흘 후 임금이 명길을 불렀습니다. 궁궐 대전에는 신하들이 모여 있었어요. 임금은 명길에게 관직을 내리려 했습니다. 명길아, 내가 아니었다면 짐은 그 별장에서 죽었을 것이다. 또한 나라도 한석보의 손에 넘어갈 뻔했지. 내게 마땅한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명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을 원치 않나이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의 은혜를 거절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임금은 명길의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벼슬을 원치 않는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소희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을 따름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스승님을 모시며 산속에서 평범하게 살고자 한 아이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겠노라. 대신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언제든 내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느냐? 전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오겠나이다. 임금은 명길에게 많은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금과 은, 비단과 쌀, 그리고 산속에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목재와 기와까지 내려주었지요. 운석에게도 벼슬을 내렸지만 운석 역시 사양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 곁에서 지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 달 후 명길 가족은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운곡이 살던 곳 근처에 새 집을 지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가족이 살기에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를 심을 수 있는 텃밭도 만들었지요. 명길은 14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운곡 그리고 운석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아침에는 운곡에게서 글을 배우고 오후에는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기도 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명길이 산을 내려가다가 개울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아낙네를 만났어요. 22~23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꽃과 나비를 그리고 있었지요. 참 잘 그리시는군요. 명길이 말을 걸자 아낙네가 돌아봤습니다. 수줍게 웃더니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궁에서 화원으로 일하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름은 춘매라 합니다. 저는 명길이라 합니다. 그날부터 명길과 춘매는 자주 만났습니다. 춘매는 궁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부모님을 모시러 이 마을로 온 거였어요. 명길은 춘매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춘매도 명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지요. 2년이 흘렀습니다. 명길은 16살이 되었고 춘매에게 혼인을 청했어요. 춘매의 부모도 명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명길의 인품이 좋았거든요.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명길과 춘매는 운곡의 집 옆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민씨 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어 기뻐했지요. 이듬해 봄 춘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명길은 아들의 이름을 석이라 지었어요. 돌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명길은 아들을 안고 산을 거닐었습니다. 이보다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명길이 24살 되던 해였어요. 그해 초여름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하늘은 맑기만 했지요. 명길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밤 명길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구름의 모양, 별의 위치, 바람의 방향을 보니 올해는 큰 가뭄이 들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백성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명길은 운석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한양으로 가야겠습니다. 임금께 이 가뭄에 대해 아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석과 명길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을 뵙고 명길은 말씀드렸어요. 전하, 올해 가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가을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 곡식을 아껴 쓰고 우물을 더 파야 하옵니다. 또한 강가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모아야 하옵니다. 임금은 명길의 말을 믿고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국에 명을 내려 우물을 파게 하고 큰 강 옆에 저수지를 만들게 했지요. 또한 관청의 곡식 창고를 점검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해 가을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덕분에 백성들은 굶지 않았어요. 명길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임금은 다시 명길을 불렀습니다. 명길아, 이번에야말로
내게 벼슬을 내려야겠다. 2번이나 나라를 구했으니 말이다. 명길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가족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옵니다. 벼슬은 소인에게 맞지 않나이다. 임금은 웃으며 명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알겠다.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다시 부르마. 명길은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춘매와 서기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서기는 벌써 3살이 되어 뒤뚱뒤뚱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기가 명길에게 달려왔습니다. 명길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밝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관상이었지요. 명길은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필요 없었어요.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사는 것, 그것이 명길이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를 거듭했어요. 명길의 아들 서기는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서기도 아버지처럼 관상을 배웠지만 명길만큼의 재능은 없었어요. 그래도 착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로 자랐지요. 명길이 3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운곡 어르신이 병석에 누웠어요. 이미 7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명길은 스승의 손을 잡고 밤낮으로 곁을 지켰지요. 명길아, 운곡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스승님.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구나. 너는 내 능력을 정말 의롭게 썼다. 스승으로서 자랑스럽구나. 스승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스승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운곡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는 법이란다. 내 때가 온 것 같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라는 훌륭한 제자를 두었고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으니 말이다. 그날 밤 운곡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명길은 스승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어요. 집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묘를 만들고 매일 아침 성묘를 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길은 40이 되었고 서기는 장가를 들었어요. 손자도 생겼습니다. 명길은 손자를 안고 산을 거닐며 행복해했지요. 명길이 50살 되던 해였습니다. 운석이 한양에서 급히 소식을 보내왔어요. 몸이 좋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명길은 서둘러 한양으로 갔지요. 운석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명길은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운석이 눈을 떴습니다. 명길을 보자 희미하게 웃었어요. 명길아, 왔구나. 오랜만이구나. 형님, 어서 나으셔야 합니다. 명길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내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고 너라는 동생을 얻었으니 말이다. 운석은 명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명길아,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말해다오. 능력은 반드시 선한 곳에 써야 한다고. 예, 형님. 약속하겠습니다. 사흘 후 운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길은 형님을 운곡 곁에 묻었어요. 2사람이 함께 묻힌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민씨는 아들 운석을 잃고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명길은 더욱 정성껏 어머니를 모셨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어머니는 운석이 떠난 지 2년 만에 뒤따라 가셨습니다. 명길아, 어미는 이제 내 아버지와 형을 만나러 간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단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명길은 어머니를 운곡과 운석 옆에 묻었어요. 3사람이 나란히 누운 무덤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명길에게는 아내 춘매와 아들 석이 그리고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명길은 가족에게 더욱 의지했어요. 춘매는 명길의 곁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명길의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60이 되고 70이 되었습니다. 명길은 여전히 가끔 마을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젊은 시절처럼 멀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명길이 75살 되던 해 춘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지요. 명길은 아내를 집 뒤편에 묻고 매일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춘매, 우리 참 행복했지. 나는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좋았소. 이제 명길에게는 아들과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석이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어요. 명길은 손자들에게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산에 버려졌던 이야기, 운곡 스승을 만난 이야기, 나라를 구한 이야기를요. 할아버지, 정말로 임금님을 구하셨어요?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능력은 반드시 선한 일에 써야 한다는 것이지. 권력을 위해서나 재물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단다. 명길은 손자들에게 늘 그 말을 했습니다. 운곡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지요. 80이 되고 83이 되었습니다. 명길은 여전히 정정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산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가끔 무덤가에 가서 운곡, 운석, 어머니, 그리고 춘매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스승님, 형님, 어머니, 춘매. 저는 여러분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제 능력을 선하게 썼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우십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84세가 된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명길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참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기가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지요. 아버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밤이슬이 내립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가마. 명길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봤습니다. 5살에 산에 버려졌지만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나라를 구했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평생 능력을 선하게 썼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기야. 예, 아버님.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 거라. 능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란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명길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어요. 서기는 아버지가 편안한 얼굴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명길은 운곡, 운석, 민씨, 춘매 곁에 묻혔습니다. 5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명길을 배웅했습니다. 명길 어른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관상으로 나라를 구했다잖아. 그런데도 벼슬을 마다하고 이렇게 조용히 사셨지. 진짜 훌륭한 분이셨어. 사람들은 명길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또 자기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명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의 관상으로 나라를 구한 소년이 있었다지 뭐니. 이렇게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명길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살아남았어요. 능력은 반드시 선한 곳에 써야 한다는 그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길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관상으로 나라를 구하고 평생을 의롭게 산 한 사람의 이야기였지요. 여러분도 오늘 밤 명길처럼 평화로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또 건강하게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